모두가 금융 사기범으로 의심했던 노파. 왜 시장 한복판에 그녀를 위한 나눔 냉장고가 생겨났나? 고요한 새벽,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부산 자갈치 시장은 이미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먼 바다에서 갓 들어온 생선 비린내와 활어의 물 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의 하루를 깨웠다. 수십 년간 켜켜이 쌓여온 삶의 냄새와 활력이 뒤섞인 이 공간에 어느 날부터인가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노파의 등장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솟아오르기 직전 희뿌연 여명 속에서 그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한 시간에 시장 어귀에 나타났다. 처음엔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장에는 매일 수많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지게를 지거나 손수레를 끌고 와서 싸구려 채소 몇 간, 생선 한 마리를 흥정하는 풍경은 흔하디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할머니 김현숙은 달랐다. 그녀의 옷차림은 한눈에도 낡고 초라했다. 색이 바랜 면 잠바와 주름투성이 치마, 발등이 다 드러난 고무신은 마치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낸 듯했다. 깊게 패인 주름살은 고통스러웠던 삶의 흔적 같았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걸이는 보는 이들의 측은지심을 자아낼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 들린 돈은 그녀의 외양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첫날 생선가게 상철은 무심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돈을 보았다가 눈을 비볐다. 5만 원권 다발이 분명했다. 그것도 빳빳한 새 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끔 손주 용돈을 위해 깨끗한 돈을 찾는 노인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가 꺼내든 돈은 좋기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다. 아지매, 뭐 그리 많이 사실라고? 상철의 너스레에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생선을 가리킬 뿐이었다. 은빛 비늘이 튀어오르는 싱싱한 고등어 10댓마리, 팔뚝만 한 갈치 서너 마리, 그리고 이름 모를 잡어들까지. 할머니는 돈을 내밀었고 상철은 자동적으로 계산을 했다. 300만 원. 순간 상철은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았다. 그의 가게에서 하루에 300만 원어치 생선을 사는 개인 손님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빳빳한 새 돈 뭉치를 내밀며 300만 원어치 생선을 샀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할매 매일 300만 원어치 장을 본다더라. 그것도 다 새 돈이라대? 처음엔 호기심 반, 부러움 반이었다. 숨겨둔 재산이 맞나 보네. 자식들이 잘 벌어서 매일 부모님 용돈으로 새 돈을 쥐어주나. 혹시 로또라도 당첨된 거 아니야? 같은 추측들이 오갔다. 팍팍한 시장 바닥에서 300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한 달에 300만 원도 벌기 힘든 상인들이 부지기수인데 저 노파는 매일 그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었다. 점차 상인들의 표정에서 호기심은 사라지고 의심과 경계심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기행에 시장은 술렁였다. 자갈치 시장은 활력이 넘치지만 동시에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곳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낯선 풍경은 곧 불안감으로 변모했다. 할머니는 누구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할매, 그 많은 생선은 다 어디다 쓰시는교? 자식들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돈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져도 그녀는 그저 물건값만 치르고는 호련히 사라질 뿐이었다. 마치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상인들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의문과 함께
차가운 불안감이 감돌았다. 새벽 시장의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도 상인들은 할머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속삭였다. 아무래도 수상하대이. 저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 건지,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표정도 없고 말도 없고, 꼭 죄 지은 사람 같지 않나? 정말 큰 부자라면 저렇게 허름하게 다니지는 않을 낀데. 생선가게 상철은 매일 할머니가 사는 수십 마리의 생선을 포장하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녀는 늘 같은 종류의 생선을 같은 양만큼 샀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몫으로 보이는 한두 마리만 챙기는 법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를 위한 재물처럼 아니면 어떤 의식을 치르듯 무표정한 얼굴로 물건을 쓸어 담았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보며 살아온 그의 촉은 저 노파의 행동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은 화로차가 들어오는 새벽부터 노을이 지는 저녁까지 끊임없이 삶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활력 속에 낯선 할머니의 존재는 거대한 균열처럼 자리 잡았다.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시장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고 상인들의 눈빛은 점차 냉랭하게 변해갔다. 이 거대한 의문의 시작은 앞으로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할머니의 이상한 장보기는 한 달, 두 달, 세 달을 이어졌다. 매일 새벽 정확히 같은 시각에 나타나 300만 원어치의 생선과 채소, 그리고 소소한 먹거리를 빳빳한 새 돈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이제 시장의 일상이 되었지만 그 일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오히려 상인들의 의심은 점차 증오에 가까운 적대감으로 변모해갔다. 처음엔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나 질투 섞인 수군거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인들의 입에서는 험악한 말들이 공공연히 오가기 시작했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국밥 한 그릇에 소주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할머니 이야기는 단골 안주가 되었다. 저 돈 아무래도 깨끗한 돈은 아닐 거야. 미역과 다시마를 파는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다. 그녀는 평생 자갈치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터줏대감이었다. 아무리 부자라도 매일 저렇게 돈을 물쓰듯이 쓰지는 않아. 분명 뭔가 구린 데가 있을 거야. 옆에서 파전 장사를 하는 박씨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맞아, 맞아. 누가 그러던데 저 돈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돈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마약이라도 파는 놈들 돈 세탁해 주는 거 아니겠어? 그 말에 주변의 상인들이 웅성거렸다. 뭐, 마약? 설마 그렇게까지야.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상상력은 쉬지 않고 가지를 뻗어나갔다. 하루는 생선가게 상철이 할머니에게 평소와 다르게 뼈가 굵고 비늘이 거친 생선을 권했다. 할매, 오늘은 이놈이 아주 실하대이. 국 끓여도 좋고 조림해도 좋고.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생선을 보았다가 고개를 저었다. 늘 사던 부드러운 살의 고등어와 갈치를 가리킬 뿐이었다. 상철은 순간 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 아줌매는 자기 먹을 것도 아닌가?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건가? 노골적으로 할머니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상인들도 생겨났다. 채소가게 주인인 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바구니에 담은 시금치를 뺏어들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할매, 다른 데 가소. 오늘 물건이 영 시원찮대이.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런 항의 없이 그저 바구니를 내려놓고 다른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침묵은 상인들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봐라. 찔리는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
정말 떳떳하다면 왜 돈 출처를 말 못해? 시장은 점차 얼어붙어 갔다. 한때 정으로 넘쳤던 상인들의 마음은 한 노파를 향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오가는 말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할머니를 향한 시선은 마치 죄인을 대하듯 차가웠다. 그녀가 지나갈 때면 상인들은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거나 아니면 대놓고 수군거렸다. 어떤 상인은 돈을 건네는 할머니의 손을 피하듯 대충 받아 쟁반에 던지듯 놓기도 했다. 한 번은 젊은 어물전 상인이 할머니의 돈을 받으며 노골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난 돈입니까? 요즘 세상에 출처 불분명한 돈 때문에 우리 장사까지 망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함께 묘한 적개심이 섞여 있었다. 주변의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순간 시장에는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는 젊은 상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그 모든 질문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녀는 그저 말없이 계산된 금액을 지불하고는 들고 온 큰 장바구니에 생선을 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침묵은 상인들에게 더욱 깊은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그녀의 침묵을 범죄자의 침묵, 떳떳하지 못한 자의 침묵으로 해석했다. 시장의 인심은 날마다 메말라갔고 서로를 보듬어주던 공동체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불신과 이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상인들은 자신의 생계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고 그 불안감의 화살은 오롯이 300만 원 할머니에게 향했다. 이제 시장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이 불신과 의혹의 구름은 언제든 폭풍우를 불러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격렬하게 자갈치 시장을 덮칠 예정이었다. 할머니의 묵묵부답은 상인들의 마음속에 점점 더 굳건한 벽을 쌓았고 그 벽은 이제 쉬이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다. 할머니의 방문이 일상이 된 지 5달째 시장의 의심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상인들은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연한 수군거림은 이제 심각한 논의로 변했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범죄자로 확신하고 있었다. 어쩌면 자신들의 생계까지 위협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진짜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둔갑했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생선가게 상철에게 300만 원을 건네고 있었다. 상철은 무심코 돈다발을 받으려다가 멈칫했다. 5만 원권 뭉치에는 선명하게 은행 띠지가 그대로 감겨 있었다. 은행 로고와 함께 인쇄된 날짜가 어제 날짜였다. 그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건 은행 돈이잖아.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매, 이 돈 어디서 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놀라움과 함께 거의 확신에 찬 분노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 없이 상철의 눈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간 흔들리는 듯했다. 이봐, 다들 이리 와봐. 상철이 소리치자 주변 상인들이 삽시간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상철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보고는 일제히 경악했다. 은행 띠지가 그대로 있어. 어제 날짜라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이 분명해.
순간 시장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상인들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목소리를 높였다. 할매,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났어요? 어서 사실대로 말해요. 우리 시장을 범죄 소굴로 만들 셈입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할머니는 수많은 눈빛과 거친 목소리 속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침묵은 상인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침묵을 죄책감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시장 상인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평소 같으면 자잘한 다툼이나 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로 시끌벅적했을 회의실은 오늘만큼은 무거운 침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를 주도한 상철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할머니가 우리 시장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생계를 지키고 더 큰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그의 말에 상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할머니를 자갈치 시장에 나타난 범죄자로 낙인 찍은 상태였다. 막연한 불안감은 이제 확고한 의심이 되었고 이 의심은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자기 합리화로 이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상인이 물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증거도 확실합니다. 은행 띠지까지 그대로 붙은 신권 다발이라니 이건 명백한 자금 세탁 증거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시장의 터줏대감이던 생선가게 상철은 상인들의 대표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의 손은 약간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경찰서 민원실로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상철은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네, 여기 부산 자갈치 시장입니다. 신고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하고 확신에 차올랐다. 매일 아침 한 할머니가 나타나서 300만 원어치의 생선과 음식을 사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늘 빳빳한 새 돈이고 오늘 아침에는 은행 띠지가 그대로 감긴 돈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명백한 범죄 자금 세탁이 의심됩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은 너무 불안해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좀 수사해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상철의 말을 경청했다. 자갈치 시장에서 매일 300만 원어치를 사는 할머니, 은행 띠지 그대로의 신권 다발. 사건은 충분히 수상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답했다. 상철은 전화를 끊고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후회나 불안감 대신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만족감과 결연함이 비쳤다. 밤이 깊어진 자갈치 시장은 적막했다.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올 뿐 낮 동안의 활기와 소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적막 속에는 다음 날 아침 시장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감돌고 있었다. 신고 전화 한 통이 이제 한 노파의 삶과 시장 전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참이었다. 상인들은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이 어떤 비극의 방아쇠를 당겼는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새벽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상인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건을 정리하고 흥정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일제히 시장 어귀를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철은 괜히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상인회에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을 때의 결연함은 사라지고 묘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희뿌연 새벽빛 속에서 할머니가 나타났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낡은 옷차림, 허름한 고무신, 그리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 하지만 오늘은 그녀를 맞이하는 풍경이 완전히 달랐다. 할머니가 시장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사방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다. 미리 잠복해 있던 강력반 형사들이었다. 할머니, 잠시만요. 우락부락한 형사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에워쌌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그녀의 눈빛에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경악의 그림자가 스쳤다. 박순자 씨 되십니까?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다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동시에 다른 형사들이 할머니의 양팔을 잡으려 했다. 무슨... 할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릴 뿐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시장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혐오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평소 그녀에게 친절했던 상인들마저도 이제는 돌변한 듯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밭은 기침과 함께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형사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손에서 낡은 장바구니가 떨어져 나갔고 그 안에서 아직 계산하지 못한 빳빳한 5만 원권 다발이 굴러떨어졌다. 시장 전체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상인들은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상철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죄책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그를 덮쳤다. 119불러, 빨리. 형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다. 곧이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워져 왔다. 할머니는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할머니가 입원한 사이 수사를 위해 그녀의 거주지를 수색하기로 결정했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의 진술과 은행띠지가 감긴 신권 다발, 그리고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은 그녀가 심상치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낡은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허름한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선 형사들은 눈앞의 풍경에 잠시 말을 잃었다. 방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나무문,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밥상, 그리고 몇 안 되는 살림살이가 전부였다. 도대체 300만 원씩 매일 쓸 수 있는 돈의 출처가 의심되는 사람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한순간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들의 경험이었다. 형사들은 꼼꼼하게 방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낡은 장롱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했다. 장롱 깊숙한 곳, 퀴퀴한 옷가지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류 봉투. 그 안에는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다. 투박하고 오래된 은행 통장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 순간 형사들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졌다. 통장 잔고 칸에 찍힌 숫자는 그들의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32억 원. 32억 원. 거액의 통장 잔고는 할머니가 대규모 금융 사기단의 핵심 인물일 것이라는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허름한 단칸방과 32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 형사들은 이것이 바로 범죄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포 통장이자 할머니가 거대한 검은 돈의 흐름을 좌우하는 인물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자갈치 시장에 전해졌다. 상인들은 모두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수군거렸다. 상철은 그 소식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죄책감은 이제 위험한 범죄자를 막았다는 안도감과 정의감으로 대체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개운치 않았다. 뭔가 석연치 않은 조각들이 남아있는 듯한 찜찜함. 그러나 당장의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모든 것이 할머니를 향한 의심을 증명하는 듯했다. 파국은 이미 시작되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보였다. 언론은 자갈치 시장 할머니 32억 원대 금융사기단 연루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할 준비를 했다. 경찰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거 브리핑을 준비하며 이 사건이 특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강력반 팀장과 동료 형사들은 역시 촉이 좋았다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허름한 외모 뒤에 숨겨진 거액의 자금, 매일 300만 원을 현금으로 사용하는 기이한 행동, 은행 띠지가 그대로 붙은 신권다발, 그리고 의식불명이라는 돌발 상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범죄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젊은 형사 박진우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문이 따리를 틀었다. 그는 강력계에 갓배치된 신참이었지만 타고난 예리함과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선배들이 보여준 증거들은 명백했고 상식적으로 할머니가 범죄자와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그의 직감은 끊임없이 아니야라고 속삭였다. 그는 할머니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선배 형사들이 범죄자의 위장이라고 치부했던 그 단칸방에서 박진우는 다른 것을 보았다. 곰팡이 핀 벽지 아래로 보이는 낡은 가족사진, 닳고 다른 밥솥, 한켠에 정갈하게 개어놓은 낡은 이불. 32억 원을 가진 사람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극도의 가난과 세월의 흔적이었다.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나 위장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한 인간의 고단한 삶 그 자체였다. 팀장님,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박진우는 팀장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했다. 32억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있는데 집은 저렇게 초라하고 생활 흔적도 너무 검소합니다.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라면 아무리 위장이라 해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팀장은 코웃음을 쳤다. 박 형사, 자네 아직 물정 모르네. 범죄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해. 저렇게 가난한 척 위장해야 의심을 안 받거든. 고액 통장은 분명 대포 통장일 거야. 하지만 박진우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는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앙상하게 마른 손, 고통에 일그러진 표정. 그는 그 얼굴에서 탐욕스러운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깊은 슬픔과 고독을 보았다. 마치 세상을 등진 듯한 체념이 그녀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했을 것이라는 직감이 박진우의 가슴을 쳤다.
이 할머니가 정말 거액의 금융 사기를 저지른 사람일까? 박진우는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선배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선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통장. 입금 내역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입금액은 단 한 번의 거래로 32억 원 전액이 들어와 있었다. 보통의 범죄 자금 세탁이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분산 입금되거나 복잡한 경로를 거쳤을 터였다. 그는 입금처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통장 입금 기록에 명확히 찍힌 글자를 발견했다. 나눔 복권, 그리고 옆에는 로또 1등 당첨금이라는 작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다. 박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로또 1등 당첨금이라니.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나눔 복권 본사에 연락하여 할머니의 당첨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할머니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32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령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통장 개설 시 제출된 서류에서 충격적인 진단 기록을 발견했다. 말기위암. 할머니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였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초라한 집, 32억 원의 통장, 그리고 시한부 선고. 이 모든 것이 한 줄의 비극적인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다. 박진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절박한 삶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는 진실을 향해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기적처럼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통과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우 형사는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는 할머니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갔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박진우 형사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박 형사의 얼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어딘지 모르게 체념한 듯한,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박 형사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낡은 통장을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할머니, 이 통장에 있는 돈이 로또 당첨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것도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한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그녀는 박 형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신뢰를 읽은 듯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속에는 억눌렸던 슬픔과 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우리, 민수. 할머니는 아들의 이름 석자를 겨우 내뱉고는 목이 메이는 듯했다. 박 형사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현숙. 2년 전 그녀에게는 민수라는 28살 아들이 있었다. 민수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착하고 성실한 아들이었다. 어느 날 민수는 첫 월급을 받았다며 환하게 웃으며 현숙에게 달려왔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회 사줄게. 이걸로 우리 둘이 배 터지게 먹자. 민수는 평생 고생만 한 엄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사주고 싶어 했다.
그것은 단순히 회 한 접시가 아니었다. 아들의 사랑과 효심이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다. 현숙은 그런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고 그 약속을 고대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민수는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현숙의 세상은 그날로 무너졌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의 모든 삶의 의미를 앗아갔다. 그녀는 삶의 희망을 완전히 놓아버렸다.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모든 것이 의미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산 로또가 1등에 당첨되었다. 32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기 위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액의 돈도 남은 시간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홀로 떠나야 할 길, 아들이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 돈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엄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회 사줄게. 현숙은 깨달았다. 아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 그 약속을 이제 자신이 대신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민수는 단지 엄마에게만 맛있는 회를 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들은 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었던 착한 아이였다. 현숙은 아들의 마지막 약속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회를 배고프고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선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현숙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그저 우리 아들 약속 대신 지켜주는 것뿐인데 매일 300만 원어치의 생선과 음식을 사서 아들 민수처럼 배고프고 소외된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센터에 기부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아들의 흔적을 찾듯 아들이 좋아했던 생선들을 골랐고 아들이 웃었을 법한 모습으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왔다. 그 300만 원은 그녀에게 아들을 기억하는 매일의 의식이었고 남은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 빳빳한 새 돈은 아들이 처음 받아왔던 월급처럼 소중하고 깨끗한 돈이었기에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 사용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었다. 현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앙상한 어깨가 들썩이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진우는 현숙의 이야기에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가슴은 비통함과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시장 상인들의 오해와 냉대가 그리고 자신들의 섣부른 판단이 이 가여운 노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눈물의 진실 앞에서 그 모든 오해와 불신은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박진우 형사는 할머니 김현숙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자갈치 시장 상인들에게 전했다. 그는 상인의 사무실에 상인들을 소집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로또 당첨금 시한부 선고, 그리고 죽은 아들 민수와의 마지막 약속. 이 모든 이야기가 박 형사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동안 시장 상인의 사무실에는 거대한 충격과 함께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표정들이었다. 설마 저 할매가 로또 당첨금이라고? 아들 약속 때문에 저러셨다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범죄자 할머니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박 형사가 내민 증거들, 즉 통장 사본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나눔 복권 당첨 확인서들은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진실을 마주한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충격이 경악으로 그리고 곧이어 통한의 슬픔과 부끄러움으로 물들었다. 자신들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순간 그들의 심장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아팠다. 특히 신고를 주도했던 생선가게 상철은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돈다발을 보며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야. 라고 소리쳤던 자신을 떠올렸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수상한 돈을 뿌리는 할머니가 있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신고했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모든 행동이 한평생 아들의 약속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던 노파를 향한 잔인한 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무슨 짓을... 상철은 억누를 수 없는 죄책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굵은 눈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는 흐느끼며 연신 중얼거렸다.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저 돈 분명 깨끗한 돈이 아닐 거야라고 수군거렸던 김씨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다. 보이스피싱 돈이라며 함부로 단정했던 박씨 아주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솔함과 무정함, 그리고 섣부른 판단이 한 인간의 순수한 선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 대신 통한의 눈물과 깊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저희가 다 망쳤습니다. 한 상인이 자책하며 말했다. 어떻게 감히 저런 분에게 그런 모욕을... 그들은 마치 집단적인 죄의식에 사로잡힌 듯했다.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오랜 세월 삶의 애환을 함께 나누며 살아온 정 많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은 눈앞에 익숙하지 않은 진실 앞에서 잠시 눈이 멀었던 것이다. 상인들은 더 이상 회의실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일제히 병원으로 향했다.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실 앞 복도에는 상인들의 신발이 줄지어 놓였다. 그들은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들의 추악한 오해와 비난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병실 문 밖에서 그들은 할머니의 병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상철은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빌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시장에 활기 넘치던 새벽 할머니를 향한 냉소와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도에는 오직 흐느끼는 소리와 탄식만이 가득했다. 자갈치 시장의 인심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이제 진정한 따뜻함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이 통한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은 회개와 변화를 위한 씨앗이 될 터였다. 죄책감과 통한의 눈물은 상인들을 행동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새벽 자갈치 시장은 평소보다도 더 이른 시각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다.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흥정 대신 묘한 숙연함과 결연함이 시장 전체를 감돌았다. 상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들의 가게 문을 열자마자 가장 좋은 물건들을 따로 챙겨놓기 시작했다. 상철의 생선 가게에서는 싱싱한 최고급 대구와 갈치, 활어들이 깨끗한 박스에 담겼다. 채소 가게 주인은 갓 수확한 신선한 채소들을 넉넉하게 봉투에 담았고
떡집 아주머니는 갓 쪄낸 따끈한 시루떡을 예쁜 보자기에 싸놓았다. 그 모든 행동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할머니 김현숙이 병원에서 퇴원한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졌다. 상인들은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들은 할머니가 다시 시장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아들과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아침 일찍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할머니가 시장 어귀에 나타났다. 여전히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체념 대신 미약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아니, 익숙한 휠체어 바퀴 소리로 상철의 생선 가게 앞에 멈춰섰다. 상철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상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옅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거나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서와 이해를 담고 있는 듯했다. 상철은 준비해둔 최고급 생선 박스를 할머니의 휠체어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할머니, 이건 돈 안 받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이건 우리 아들이 할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다른 상인들도 일제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이것도 받아주세요. 이건 우리 민수한테 보내는 겁니다. 할머니, 이것도요. 우리 민수가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라고 했어요. 따끈한 떡, 신선한 과일, 맛있는 반찬들이 할머니의 휠체어와 짐칸에 쌓여갔다. 상인들은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 애썼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따뜻함과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의 외로운 나눔은 이제 시장 전체의 따뜻한 동참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녀는 마침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들의 이름이 시장 상인들의 입에서 불리고 아들의 약속이 모두의 마음에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후로 상철은 매일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트럭을 끌고 할머니와 함께 노숙자 쉼터와 독거노인 센터를 돌았다. 할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리기 힘들 때면 상철이 대신 무거운 짐을 날랐고 할머니의 부족한 설명 대신 진심을 담아 기부의 뜻을 전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존재를 의심했던 그가 이제는 누구보다도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아들의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파트너가 된 것이다. 자갈치 시장은 변하기 시작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시장의 인심은 한 노파의 슬픈 진실과 상인들의 깊은 반성 속에서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다. 생선을 흥정하는 소리 속에서도 이웃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이 함께 울려 퍼졌다. 자갈치 시장의 새벽은 이제 단순한 장사의 시작이 아닌 나눔과 희망이 피어나는 새로운 아침을 의미하게 되었다. 자갈치 시장의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젊은 어물전 상인이 할머니와 상철이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자갈치 시장 할머니와 죽은 아들의 약속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올라온 영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 상철의 죄책감 어린 얼굴,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그들의 모습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댓글창에는 감동과 함께 반성의 메시지가 넘쳐났다. 우리 사회의 각박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상인분들의 반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이고 공동체의 모습이네요.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후원 물품이 자갈치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봉사활동을 하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들도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이 모든 온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나눌 방법을 고민했다. 할머니와 상철은 상인회와 머리를 맞대고 긴 논의 끝에 시장 한복판에 대형 공유 냉장고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기부받고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상철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할머니의 소중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는 아들의 약속이 영원히 기억되고 그 나눔의 정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모두의 염원이 담긴 이름이었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 제막식 날. 자갈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시장 입구에는 형형색색의 풍선들이 매달려 있었고 수많은 상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모여들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는 상철의 도움을 받아 냉장고 앞에 섰다. 새하얀 냉장고에는 민수의 나눔 냉장고 마이너스 아들의 약속을 지키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할머니는 그 문구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격과 기쁨 그리고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아들을 잃고 난 후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녀가 처음으로 지은 환한 미소였다. 아들의 이름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아들의 약속이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을 본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했다. 제막식이 끝나고 상인들은 앞다투어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 갓 지은 반찬들로 채웠다. 냉장고는 순식간에 넉넉한 먹거리들로 가득 찼다. 그날부터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자갈치 시장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할머니의 작은 약속이 시작된 곳에서 이제는 거대한 기적이 확산되고 있었다. 한 어머니의 슬픔이 이웃의 온정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나눔 정신으로 승화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 냉장고는 단순한 식량을 저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저장하고 확산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6개월 후 길고 긴 투병 생활 끝에 할머니 김현숙은 아들 민수의 곁으로 평화롭게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쓸쓸하지 않았다. 병실에는 그녀를 지켜보는 박진우 형사와 상철을 비롯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함께했다.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맑게 빛나는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아들에게 엄마 약속 지켰어라고 말하는 듯한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자갈치 시장 상인 모두가 가족이 되어 치렀다. 상인들은 검은 상복을 입고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빈소에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노숙자들과 독거노인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나눔에 동참했던 시민들까지. 그들은 모두 할머니를 자갈치 시장의 천사, 민수의 엄마라 부르며 눈물로 애도했다. 상철은 영정사진 속 온화한 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자신이 저질렀던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금 반성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눈물 속에는 후회뿐 아니라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떠났지만 그녀가 시작한 온정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한 생명력을 얻어 자갈치 시장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다.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매일 채워지고 비워지기를 반복했다. 아침마다 상인들은 신선한 해산물과 채소를 냉장고에 가득 채웠고 오후에는 필요한 이들이 그 온정을 나누어 갔다. 냉장고 앞에는 늘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다. 민수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따뜻한 한 끼 먹었습니다. 저도 작은 나눔에 동참할게요. 민수의 나눔 냉장고는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체의 가장 따뜻한 심장이 되어 끊임없이 박동했다. 그 심장은 상인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시민들의 순수한 선의로 채워졌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피를 공급했다. 전국 각지에서는 제2의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눔과 공동체 정신의 상징이 되었다. 한 어머니의 슬픈 약속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차갑게 얼어붙었던 자갈치 시장의 인심을 녹이고 서로를 불신했던 이웃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그 온기는 시장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에 희망의 불씨를 남겼다. 할머니 김현숙은 떠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사랑과 나눔의 씨앗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자라나며 끝없는 이야기로 이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자갈치 시장의 상인들은 민수의 나눔 냉장고를 채우며 아들 민수와 어머니 현숙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불신이 없다. 오직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존중만이 가득하다. 새벽을 깨우는 파도 소리처럼 그들의 나눔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애와 공동체의 가치를 일깨우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